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LG CNS가 상장을 했는데 너무나 아쉬운 결과값을 나타냈습니다. 기리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LG CNS 장외가가 9만 원 내외라 충분히 수익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전 흐름은 매우 나쁜 모습입니다. 오히려 수술 합치면은 만 원에서 2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기대가 많이 컸던 만큼 그 실망감도 많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앞으로의 흐름은 확신하기 어려우나 일단 대형급들이 상장 이후 며칠간은 우상향을 했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10% 정도 상장하는 주식이거든요. LG CNS. 그런데 지금 퍼는 13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락폭이 크지는 않겠다. 이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전략으로는 금요일까지 지켜본 후 생명 신호가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손절을 하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금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대여급이니까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는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외국인 기관의 매동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기리 또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LG CNS 첫 번째 저점이 있죠. 이때 매도보다는 두 번째 이렇게 내려오다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 순간 그때는 손절을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오른쪽 차트의 오른쪽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으나 보통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떨어지는 칼날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매도를 해야 되긴 했으나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릿은 처음에 약속드렸던 대로 4일간 하루에 한 개씩 매도한다는 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4개를 전부 다 들고 있고 목요일 금요일 흐름을 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거 대여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초기 차트입니다. 일봉이에요. 왼쪽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처음부터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쭉 하락했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미칠 듯한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 야 이거 두 번째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 요 흐름은 이미 공모가에서 2배가 오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26,000원인데 여기 가격은 5만 원, 6만 원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LG CNS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모가보다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좀 올라주기를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어쨌든 HD 현대마린솔루션, 두산 로보틱스 둘 다 상장 이후에 대여급이라는 이름을 달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둘 다 공모가 위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CNS가 공모가도 회복을 못하고 첫 번째 날을 마감한다면 그만큼 또 시장에서는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LG CNS 이러면은 조기 편입도 불발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급을 청약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워낙 덩치가 큰데 야 이거 잘못 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기 편입이라는 게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코스피 200 그리고 MSCI 조기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가 되었던 기관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가가 상상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은 많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조건을 보자면은 코스피 200은 조기 편입이 되려면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들어야 되고 유동 시총도 52 종목 시총의 50%를 웃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조 이상을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한 50% 이상 상승했다면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좀 어려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MSCI 조기 편입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시총 8.3조, 유동 시총 4.2조를 넘겨야 돼서 코스피 200 편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기 편입 기대감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 앞으로는 괜찮나?' 이러한 고민을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공모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저로서도 사실 이러한 결과가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당연하겠죠. 큰 수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 주일에 몇만 원 정도만 나와도 충분한데 최근에는 그것 또한 욕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공모가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얼마 전에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사전, 사후 회계 감독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돌고 예상 실적이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을 털겠다는 거겠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LG CNS 공모주로서는 일단은 완벽한 실패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공모주 투자의 포인트는 첫 번째 날에 매도해서 조촐한 수익을 거두는 게 목표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날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고, 그럼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이제 좀 주가가 올라줘서 아무리 못해도 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자, 미국 증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도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어차피 뭐 둘 다 뻥카 아니냐 이러한 낙관론이 펼쳐지며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가 협상용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유예하자 이러한 분석이 더욱더 힘을 받았습니다. 또한 팔란티어의 호실적도 긍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24%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부분이 많이 아쉬웠죠. 시장에서는 129억 달러를 예상했으나 1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퍼졌고 시간에서 7%나 급락. 그 반면 AI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75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파벳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브로드컴의 주가가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저녁 알파벳의 흐름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다음입니다. 올해 들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무려 1월 한 달간 6조나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그 전에는 21년 1월 워낙 증시가 뜨거웠을 때죠. TV를 틀면 막 주식 이야기밖에 안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 6.5조를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매수하면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 증시 급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딥시크 공포가 나타나면서 이거는 나에게 온 기회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서학개미가 크게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렇다면 뭘 샀나? 엔비디아 2배, 브로드컴,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이러한 것들을 매수하면서 반도체 상승에 지속적으로 베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수 1인 어디였나? 바로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테슬라를 꼽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관세가 정말 시끄러운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펜타닐과 이민자 정책 때문이라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펜타닐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선택을 했나 봤더니 2022년 펜타닐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만 무려 6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8살부터 49세까지 펜타닐로 사망하는 확률이 얼마가 되나 봤더니 교통사고나 암, 총기 사건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죠.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여기에 노동자가 펜타닐에 대거 중독되고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결국 노동자가 적어지면은 값싼 노동력인 불법 이민자 정책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불법 이민자 대신에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조하는 기지가 있는 멕시코, 캐나다와 원료가 있는 중국 이 세 가지에 집중 타격하는 모습.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야, 그래 미안하다. 우리가 펜타닐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관세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측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도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긴장감은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오랜만에 활짝. 카카오 그룹이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보따리로 들고 왔습니다. 어제 카카오는 오픈 AI와 제휴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룹주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 카카오뱅크는 전년비 영업이익이 26%나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24%나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도 전년 대비 매출이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냈죠. 그래서 NH투자는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며 목표가 38,000원을 제시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카카오 관련주가 매우 크게 상승했는데요.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뭔가 정치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인터넷 대형주 중 하나인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실적 플러스 AI 기대감 그런 것들로 올라가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카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구아프리카 현 수비 뜬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를 나타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일단 실적을 봤더니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 1월 별풍선도 역대 최대치가 터졌다고 하고요. 또한 AI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 등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또 지금 펄을 봐도 그 정도라서 가격 매력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신저가를 내던 기업이 갑자기 상한가를 간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부자 소식이 좀 통관이냐 이러한 이야기도 꺼낼 정도로 뜬금포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한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전 세계 폐암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최근 폐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떴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가 분석했을 때 폐암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암이라고 하고 22년에 폐암 진단은 전 세계에서 총 250만 건이나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통은 폐암하면은 흡연자가 이제 좀 가장 많지 않을까,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세먼지 노출이 주요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2022년 한 해 동안 대기오염에 따른 폐암 발생은 무려 20만 건이나 되었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가득할 때는 귀찮더라도 마스크를 꼭 끼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트코 회원 가격도 오릅니다. 코스트코의 연회비가 5월부터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15%나 인상된다고 하며 비즈니스 회원권은 33,000원에서 38,000원, 이그제큐티브는 8만원에서 86,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 코스트코가 먹고 살기 힘드냐고 봤더니 그건 아니겠죠. 작년 코코는 매출 6.5조, 영업이익 2천억으로 전년비 7%, 15%나 각각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올려도 여러분들은 계속 오실 거죠. 이러한 자신감을 나타낸 거죠. 자, 저 길이 또 아마도 코스트코가 진짜 가까웠다면 회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코스트코의 힘이겠죠. 어쨌든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AI에 대한 투자도 급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배터리와 바이오에 대한 미래 패권을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 가요? 바로 정부가요. 무려 34조 수준으로 반도체 금융 지원의 2배 수준이나 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것도 당연히 놓치지 않습니다. AI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을 했고요. 이달 중 국가 AI위원회를 개최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평생 다른 나라 소프트웨어 사서 써야겠죠? 여기서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여행.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다. 작년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64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한 총 지출액은 9.2조로 1년 전보다 3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수준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 460만 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순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국이 인구수를 무시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그 반면 해외로 간 한국인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 2,870만 명으로 훨씬 더 많았으며, 한국인이 여행을 가장 많이 간 곳은 당연히 일본이었다고 하네요. 가깝기도 하고 엔저 현상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치를 봤더니 일본을 찾은 사람이 860만 명,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450만 명, 중국이 230만 명으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가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K-팝, K-컬처, 그 다음에 K-먹거리 등등이 그러한 중심 역할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소식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숙박세라는 걸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일부 시행 중인 상황이긴 한데 올해는 히로시마현, 삿포로시 등 14개 지역에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 걷어서 뭐하냐? 관광객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더 확충한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커진다는 거. 교토 같은 경우는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라고 하는데요. 교토도 이미 숙박세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200엔에서 1000엔. 그러니까 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숙박세를 내년에 1만 엔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 원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세금이 1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가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엄청나게 가격을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관광객 감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교토에서 불법 숙박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네요. 혹은 숙소는 다른 데서 잡고 아니면 당일 지기를 가거나 그런 모습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후 여행은 이제 회복 단계에 돌입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영화관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영화관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요즘 그 직원이 없어요. 영화가 문 열어주는 직원도 없고요. 치우시는 직원도 없고요. 그만큼 인건비를 최대한 줄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는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발전 기금이라고 말하는 부담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영화표를 살 때마다 입장권 가격의 3%씩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거를 잠시 폐지를 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없애줄 테니까 관람료 내려가지고 물가 좀 낮추자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영화관에서 관람료를 전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방향을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화관이 여전히 어렵다는 거. 메가박스는 작년 9월 3분기 동안 219억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사람을 그렇게 이제 쓰지 않는데도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화관을 할 이유가 없죠. 아니 길이 근데 CGV는 좀 다르지 않을까? CGV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적자가 더 컸어요. 370억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료를 내릴 여력이 없고 오히려 부담금이 다시 부활되면은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G CNS 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